제2부 코제트 2부도 1부처럼 모두 8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1. 워털루 1. 니벨에서 오는 길에 있는 것. 작년 1961년 5월의 어느 화창한 날 아침 한 사람이, 즉 이 이야기의 저자가 니벨에서 도착하여 라 윌프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걸어서 가고 있었다. 그는 양쪽에 가로수가 늘어서 넓고 구불거리는 포장도로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이 길은 우람스러운 파도처럼 기복이 반복되는 언덕 위를 굽이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릴루아와 부아셔넬의 자크를 지나온 뒤였다. 서쪽으로는 브린랄레의 꽃병을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의 슬레이트 지붕 중 종루가 보였다. 그는 언덕 위의 숲을 지나고 한 샛길 모퉁이에 옛 관문 제4호라고 씌어있는 벌레 먹은 표말 옆에 서 있는 한목 노조점 앞을 갓 지나왔는데 그 정면에는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의 카페 에샤보라고 씌어 있었다. 그 주점에서 500m쯤 더 가서 그는 한 작은 골짜기 안쪽에 다다랐는데 거기에는 길의 뚝에 만들어 놓은 아치 아래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도로 한쪽의 골짜기 전면에는 청청한 나무들이 여기저기 덤성덤성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고 그 한쪽은 그 나무 뜰기들이 멀리 목장을 지나 브렌랄레 쪽으로 제멋대로 흩어져 뻗어가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거기 오른쪽 길가에 여관 하나가 있었는데 문 앞에는 4바퀴 달구지와 커다란 호흡 등굴 다발과 쟁기가 있었고 산 울타리 옆에는 마른 가시덤불이 쌓여 있었고 네모진 구멍 속에서는 석회가 먼지를 내고 있었고 지퍼로 칸막이 한 낡은 흙간 옆에는 사다리가 놓여 있었다. 처녀 하나가 밭에서 풀을 메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축제의 순회 흥행물 광고인 듯 커다란 노란 포스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여관 모퉁이 한때의 오리가 놀고 있는 못과에는 포장도 제대로 되지 않은 오솔길 하나가 등불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거기로 들어갔다. 기와를 엇갈리게 이어 뾰족한 박공을 붙인 15세기 직벽을 따라 100보쯤 걸어가자 그는 돌로 된 커다란 홍해문 앞에 다다랐다. 그것은 장엄한 루이 14세식 건축물로 직선식 인방돌이 붙어 있었고 양옆은 2개의 평평하고 둥근 인물 도들새김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문 위에는 장식이 없는 건물 정면이 우뚝 솟아 있었고 건물 정면과 직각을 이루는 벽이 그의 문에 접하여 문과 급격한 직각의 벽면을 만들고 있었다. 문 앞 풀밭에는 쇠사랑 3개가 놓여 있었고 그 사이에 5월의 온갖 꽃들이 뒤섞여 피고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문짝은 다 썩은 2짝짜리 여다지로 거기에는 녹슨 헌 쇠망치가 매달려 있었다. 날은 화창했고 나무가지들은 바람 때문이라기보다는 새집들 때문인 듯 저 5월의 부드러운 산란그림으로 나부끼고 있었다. 예쁜 작은 새 한 마리가 관로 속에 아마도 연애를 하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적어놨네요. 새 한 마리가 커다란 나무 속에서 미칠 듯이 지저귀고 있었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왼쪽 문설주 아래에 있는 도로의 벌집 구멍처럼 꽤 넓고 둥글게 구멍 하나가 패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여자 하나가 나왔다. 그 여자는 나그네를 보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걸 만든 건 프랑스군의 포탄이에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저기 더 위 문에 못 옆을 보세요. 그건요 커다란 바스카잉 총이 낸 구멍이에요. 이 바스카잉 총은 머스킨 총을 말하는데 강선이 없는 구식 총을 말한답니다. 바스카잉 총이 낸 구멍이에요. 바스카잉 총은 나무도 뚫지 못했어요. 이곳 이름은 뭡니까? 통행자가 물었다. 우거몽이에요. 그 시골 여자는 말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몇 걸음 걸어가 울타리 위를 넘어다 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저쪽 지평선에 나지막한 산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언덕 위에는 멀리서 봤을 때 사자 형상을 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는 워털루의 싸움터에 와 있었던 것이다. 2. 우고몽. 이곳이야말로 불길한 곳이었다. 이곳이야말로 나폴레옹이라는 유럽의 위대한 불목자가 워털루에서 봉착한 장애의 시작이요 최초의 저항이요 도끼질이 맞닥뜨린 최초의 웅이었다. 이곳은 하나의 성이었으나 지금은 농가에 불과하다. 우고몽은 고고학자가 볼 때에는 위고몽이다. 이 저택은 빌레르 수도원의 6번째 시급을 기정한 소므레르 영주 위고가 세운 것이다.
그는 문을 밀고 현관에 있는 낡은 마차에 불지나 안마당으로 들어갔다. 앞마당에서 그의 눈에 맨 먼저 띈 것은 홍해문처럼 보이는 16세기의 문인데 그 주위가 모두 허물어져 버렸다. 기념 건물다운 모습은 흔히 폐허에서 생겨난다. 홍해문 옆으로는 앙리 4세 시대식의 이맛돌이 박힌 또 하나의 문이 나 있어서 그 문을 통해 과수원의 나무들이 보인다. 그 문 옆으로 그름 구덩이, 곡괭이와 삽, 몇 대의 달구지, 쇠 회전문이 달린 판석 깔린 낡은 우물, 뛰어다니는 망아지, 꼬리를 활짝 편 칠면조, 위에 작은 종루가 있는 예배당, 예배당 담장 위 과수장에서 꽃이 핀 배나무 등도 보였다. 그 앞마당은 이러했는데 이 앞마당의 정복이야말로 나폴레옹의 꿈이었다. 만약에 이 한 조각의 땅을 나폴레옹이 점령할 수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세계를 얻었으리라. 지금 여기에서는 닭들이 부리로 먼지를 날리고 있다.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영국군을 대신해 뚱뚱한 개 한 마리가 이빨을 내놓고 어르대고 있다. 이곳에서 영국군은 참으로 훌륭했다. 쿡, 휴야의 4개 군이 중대는 이곳에서 한 개 군단의 맹렬한 공격에 7시간이나 저항했다. 실측도로 보면 우거몽은 건물과 담장을 포함하여 한쪽 모퉁이가 떨어져 나간 일종의 불규칙한 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그 한쪽 모퉁이에 있는 것이 남문인데 총을 바싹 들이대고 쏠 수 있는 벽이 그 문을 지키고 있다. 우구몽에는 2개의 문이 있는데 성문인 남문과 농가의 문인 북문이다. 나폴레옹은 우구몽의 아우인 제롬을 파견했다. 기유미노와 푸아와 바셜리의 사단들이 여기에서 적과 부딪혔고 페이유의 거의 전 군단이 여기에 투입되었으나 실패했으며 켈레르만의 포탄은 이 장렬한 벽면에서 모두 소모되었다. 보디eng의 여단은 우거몽을 북쪽에서 탈취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수와의 여단은 겨우 그 남쪽에 타격을 가했을 뿐 점령하지는 못했다. 안마당 남쪽으로는 농가가 늘어서 있다. 프랑스군에게 파괴된 북문 일부가 벽에 걸려있다. 그것은 2개의 가로장에 못으로 박아놓은 넉장의 늘반지인데 거기에는 아직도 공격의 흔적이 역력하다. 프랑스군에 의해 격파된 북문은 벽에 매달린 장식 판자 대신에 나무 조각을 붙인 채 안마당 안쪽으로 반것이 열려있다. 그것은 앞마당 북쪽을 두른 담장에 네모지게 뚫려 있는데 담장은 아래는 돌로 위에는 벽돌로 되어 있다. 북문은 어느 소작지에서나 볼 수 있는 달구지가 드나드는 단순한 문인데 허술한 판자로 된 커다란 2짝짜리 문이고 그 너머는 목장이다. 이 출입구의 쟁탈전은 치열했다. 문설주에 피 묻은 손자국들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보디eng이 전사한 것도 여기다. 전투의 폭풍우가 아직도 이 앞마당에 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 여기에 보인다. 요란한 혼전이 여기에서 화석처럼 어려 있다. 혹은 살고 혹은 죽는다. 그것은 마치 어제의 일인 듯하다. 벽은 몸부림치고 돌은 떨어지고 틈바퀴는 부르짖는다. 구멍은 상처다. 반쯤 쓰러진 채 떨고 있는 나무들은 도망치려고 애쓰는 것 같다. 이 앞마당은 1815년에는 오늘날보다도 더 잘 꾸며져 있었다. 그 후 무너뜨려버린 여러 구조물들이 당시 철각보, 귓돌, 돌출부의 구실을 하고 있었다. 영국군은 여기를 지켰고 프랑스군은 여기에 침투했으나 지탱하지 못했다. 예배당 옆에는 우거몽 저택의 유일한 유물인 성의 한 측면이 서 있는데 무너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배를 가른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이 성은 아성이 되었고 예배당은 보루가 되었다. 여기서 양군은 서로를 전멸시켰다. 프랑스군은 사방으로부터 벽 뒤, 헛간 위, 지하실, 모든 창, 모든 환기창, 모든 돌 틈새로부터 사격을 당했기 때문에 나무다발을 가져다 벽과 적에게 불을 질렀다. 산탄의 방화로 응전한 것이다. 무너진 건물 측면 안쪽으로 쇠 창살 달린 창을 통해 벽돌로 된 본관의 부수진 방들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영국 군의병들은 이 방들에 잠복하고 있었다. 나선 계단은 1층에서 지붕까지 균열이 생겨 마치 깨어진 소라 껍질 속 같다. 계단은 2층에 걸쳐 있다. 계단에서 포위되어 윗단들에 몰려있던 영국군은 아랫단들을 끊어버렸다. 쇠의 불 속에서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커다란 푸른색 돌 타일이다. 연암은 단의 계단이 아직도 벽에 붙어 있는데 첫 단에는 삼지창 꼴이 새겨져 있다. 접근할 수 없는 이 계단들은 아직도 벽에 견고히 박혀 있다. 나머지는 마치 잎 빠진 턱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늙은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죽었고 또 하나는 밑둥에 상처를 입긴 했지만 4월이면 다시 푸르러진다. 이 나무는 1815년부터 계단 사이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양군은 예배당 안에서 서로 사륙했다.
다시 조용해진 그 내부는 야릇해 보인다. 학살이 벌어진 후로는 미사 한 번 들은 일 없다. 제단은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이 허술한 나무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바닥에 놓여 있다. 석회를 바른 사방의 벽, 제단과 마주보는 문, 두 개의 작은 활 모양의 창, 문 위에 커다란 나무 십자가, 십자가 위에 있는 헌 다발의 근초로 막아놓은 네모진 채광 환기창, 땅바닥 한 구석에 떨어져 있는 유리가 다 깨어진 낡은 창틀. 이러한 것이 이 예배당의 모습이다. 제단 옆에는 15세기식 성 안나의 목상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다. 아기 예수의 머리는 바스카행 총에 날아가 버렸다. 프랑스군은 한때 예배당을 점령했다가 쫓겨나면서 거기에 불을 질렀다. 불길이 이 부서진 집을 삼키며 용광로를 만들었는데 문도 타고 마루도 탔으나 그리스도의 목상은 타지 않았다. 목상의 발에 불이 붙었으나 거기서 멈춰 타다만 새까만 부분이 지금도 보인다. 이구장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참 기적이었다. 목이 끊긴 아기 예수는 그리스도만큼 행복하지는 않았다. 벽들에는 온통 글씨가 씌어있다. 그리스도의 발 옆에는 엔키네즈라는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다른 이름들도 보인다. 리오 마이오르 콘테, 알마그로 후장 및 후작 부인 등등. 프랑스 사람의 이름도 보이는데 모두 감탄 부호가 붙어있는 것이 분노의 표시다. 1849년에 이 벽은 다시 하얗게 칠해졌다. 여러 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서로 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예배당 문에서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시체 한 구가 수거되었다. 그것은 르그로 소위의 시체였다. 예배당에서 나오면 왼편에 우물 하나가 보인다. 안마당에 우물이 2개 있는 것이다. 이 우물에는 왜 두레박도 도르래도 없는가 하고 사람들은 물으리라. 이제 아무도 물을 깃지 않기 때문이다. 왜 물을 깃지 않는가? 해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이 우물에서 마지막으로 물을 기른 사람은 기욤 방킬솜이라는 사나이였다. 그는 우고몽에서 살면서 정운사 노릇을 하던 농부였다. 1815년 6월 18일 그의 가족은 도망하여 숲속에 가서 숨어버렸다. 빌레르 수도원 주변의 숲은 그렇게 흩어진 불행한 사람들을 몇 날 몇 밤 감추어 주었다. 오늘날까지도 타버린 고목 등글 같은 흔적을 통해 총림 속에서 떨던 그 가엾은 사람들이 노숙하던 장소를 뚜렷이 알아볼 수 있다. 기욤방 킬솜은 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고몽에 남아서 지하실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영국군은 그를 발견했다. 병사들은 숨어있는 그를 끌어내 공포에 뜨는 그를 칼등으로 후려치면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켰다. 그들이 목이 마르면 이 기욤이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물을 기른 것이 바로 이 우물이었다. 수많은 병사들이 여기서 마지막 물을 마셨다. 그 많은 전사자들이 물을 마셨던 이 우물 역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작전 후에는 송장 묶기에 바빴다. 죽음은 승리를 괴롭히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 영광에 이어 흑사병을 가져다 준다. 연병 또한 성전의 부속물이다. 이 우물은 깊었으므로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300구의 시체가 던져졌다. 아마 너무 황급히 했던 모양이다. 그들은 모두 죽은 사람이었을까? 전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매장한 날 밤 이 우물에서 가물가물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이 우물은 앞마당 한복판에 따로 떨어져 있다. 돌과 벽돌로 반반씩 되어 있는 새벽이 병풍의 폭들처럼 접혀 네모진 탑 모양을 하고서 삼면을 둘러싸고 있다. 네 번째 면은 튀어 있다. 물을 기른 것은 그쪽에서였다. 안쪽 벽에는 보기 흉한 둥근 떼창문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마 포탄 구멍이리라. 이 탑 같은 것에는 지붕이 있었으나 지금은 석가래밖에 남아있지 않다. 오른편 벽의 버팀새는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다.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면 어둠이 가득 찬 깊은 벽돌 원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릴 것만 같다. 우물 주변과 벽 아래는 모두 쇠기 풀로 덮여 있다. 이 우물 앞에는 벨기에의 모든 우물에서 바닥 돌 노릇을 하는 널따란 푸른색 타일이 전혀 없다. 푸른색 타일 대신에 가로장 하나가 있어 울룩불룩 마디가 붉어진 커다란 해골 같은 보기 흉한 통나무 5개를 거기에 기대 놓았다. 두레박도 쇠사슬도 도르래도 없어져 버렸으나 물을 받는 데 쓰이던 돌 물통은 아직도 남아있다. 빗물이 거기에 괴어 있어 때때로 가까운 숲에서 새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날아갔다. 이 폐허에 있는 한 채의 집, 농가에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집의 문은 앞마당 쪽으로 나 있다. 그 문에는 예쁜 고딕식 철판 자물쇠 옆에 비스듬히 달린 토끼풀 무늬쇠 손잡이가 있다. 한 옵의 중이 빌다가 이 농가 안으로 도망하려고 이 손잡이를 잡은 순간
프랑스의 한 공병이 도끼로 후려쳐서 그의 손을 떨어뜨렸다. 이 집에 사는 가족의 할아버지는 예전의 정운사 기욤 반 킬솜인데 그는 오래전에 죽었다. 백발이 승승한 한 여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여기에 있었지요. 3살 때였어요. 언니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우리를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나는 어머니가 안고 있었어요. 모두들 땅에 귀를 대고 소리 나는 것을 듣더군요. 나는 대포 소리를 흉내내어 붕붕 소리를 내었어요. 앞마당 왼편에 있는 문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과수원 쪽으로 나 있다. 과수원은 무시무시하다. 그것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또는 산막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좋으리라. 첫 번째 부분은 정원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과수원이고 세 번째 부분은 숲이다. 그 세 부분은 공통된 울타리를 가지고 있다. 즉 출입구 쪽은 성과 농가의 건물이고 왼편은 산 울타리며 오른편과 안쪽은 벽이다. 오른편 벽은 벽돌이고 안쪽 벽은 돌이다. 먼저 정원으로 들어간다. 정원은 지면이 낮고 구스베리 같은 관목이 심겨 있고 잡초들이 우거져 있고 웅대한 돌 축대로 경계가 나뉘어 있는데 축대 위에는 가운데가 불룩한 기둥으로 된 난간이 붙어 있다. 그것은 로노트르는 프랑스의 정원 및 공원 설계가인데 베르세유 궁전의 정원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노트르 이전에 최초로 프랑스식으로 꾸민 굉장한 정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폐허와 가시덤불이 되어버렸다. 난간 기둥 위에는 포탄 같은 둥근 돌꼭지가 붙어 있다. 난간 토대에는 아직도 43개의 기둥이 남아있다. 다른 기둥들은 풀 속에 떨어져 있다. 그의 모두 총알에 긁힌 자국이 있다. 부서진 기둥 하나는 부러진 다리처럼 난간 앞쪽에 얹혀 있다. 경보병 1년대의 정예병 6이 과수원보다 낮은 이 정원에 침투했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렁 속에 빠진 곰처럼 쫓기고 몰리면서 하노버의 1중대와 접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 한 중대는 기병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하노부군은 그 난간을 따라 위에서 사격했다. 6명의 정예병은 용감무상하게도 200명의 정예병을 향하여 은폐물이라고는 구스베리 뿐인 채로 아래서 응전하며 15분간 버티다가 전사했다. 계단 몇 단을 올라가면 정원에서 은밀한 의미에서의 과수원으로 들어간다. 이 몇 평밖에 안 되는 땅에서 1시간도 못 되어 1,500명의 군사가 쓰러졌다. 과수원 벽은 다시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고르지 않은 높이의 영국군이 뚫어놓은 38개의 총알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16번째 총알 앞에는 화강암으로 된 영국군의 무덤 2개가 누워있다. 총알은 남쪽 벽에만 있는데 공격은 주로 그쪽에서 이루어졌다. 이 벽의 바깥쪽은 커다란 산 울타리로 가려있다. 프랑스군이 여기에 도착하여 울타리밖에 없는 줄 알고 그것을 뛰어넘었는데 장애문이자 매복제인 벽이 있었고 벽 뒤에는 영국 근위병들이 있었다. 38개의 총 안에서 일제히 사격이 가해졌고 산탄과 포탄이 빗발치듯 날아왔고 수와의 여단은 거기서 분쇄되었다. 워털루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과수원은 점령되었다. 사다리가 없어서 프랑스군은 손톱으로 기어올랐다. 나무들 아래에서 백병전이 벌어졌다. 푸른 모조리 피해졌다. 나소 휘하의 1계대대 700명의 사병이 거기서 경멸당했다. 켈레르만의 2개 포병 중대가 그 벽을 향하여 포화를 퍼부었기 때문에 벽의 바깥쪽은 포탄으로 파괴되어 버렸다. 이 과수원도 다른 과수원처럼 오월을 느끼고 있었다. 미나리 아제비와 데이지가 피어있고 풀이 무성하고 농산말들이 이 풀을 뜯고 옷을 말리는 말총 빨랫줄이 나무들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의 머리를 수그리게 한다. 이 황무지를 거닐면 두더지 굴 속에 발이 빠지기도 한다. 뿌리채 뽑혀 풀 속에 넘어진 채 푸릇푸릇 새싹이 돋은 한 그루의 나무가 보인다. 블랙만 소령이 그 뒤에 기댄 채 숨이 끊어졌다. 그 옆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는 독일의 장군 디플라가 쓰러졌다. 그는 낭트 칙령이 폐지되었을 때 망명한 프랑스 가문 출신이다. 바로 그 옆에는 늙어 병든 사과나무 한 그루가 집과 진흙의 붕대를 감고 반쯤 넘어져 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과나무들이 늙어서 쓰러져 가고 있다. 총탄이나 산탄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는 한 그루도 없다. 이 과수원에는 죽은 나무들의 잔해가 빽빽하다. 꽈마귀들이 가지들 사이를 날고 있고 안쪽에는 오랑캐 꽃이 만발한 숲이 있다. 보디행이 전사하고 푸아가 부상당하고 방어와 살육과 학살이 일어나고 치열한 혼전 속에서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 병사의 피가 시냇물을 이루고 우물이 송장들로 가득 차고 나소의 연대와 브라운 슈바이크의 연대가 전멸하고
디플라도 블랙만도 전사하고 영국의 근위병이 도살되고 내유의 군단 40개 대대 중 20개 대대의 태반이 섬멸되고 이 우거몽의 넓은 집에서만 3,000명의 군사가 베이고 찔리고 목이 잘리고 총에 맞고 불에 타버렸는데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오늘날 한 농부가 한 나그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저씨 3프랑만 주십시오. 그러면 워틀루 이야기를 해드립죠. 3. 1815년 6월 18일 이야기하는 사람의 권리 중 하나로서 과거로 되돌아가 1815년이라는 해로 그것도 이 책의 일부에서 이야기한 사건이 시작되기 조금 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만약에 1815년 6월 17일과 18일 사이의 밤에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유럽의 미래는 달라졌으리라. 몇 방울의 물이 더 많으냐 더 적으냐가 나폴레옹의 운명을 좌우했다. 워틀루를 아우스트리츠 성전의 종말이 되게 하기 위해 천심은 조금의 비밖에 필요치 않았고 하늘을 건너가는 때 아닌 한 조각의 구름은 세상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다. 워틀루 전투는 11시 30분에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불레허가 싸움터로 달려올 시간의 여유가 충분했다. 왜 그랬던가? 땅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포병이 기동하기 위해서는 땅이 좀 굳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였고 그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 비범한 장군의 근본은 집정관 정부에 보낸 아부키르 전투에 관한 보고서에서 아군의 포탄 중 어떤 것은 적병 6을 쓰러뜨렸다라고 한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모든 작전 계획은 포탄을 위해 꾸며졌다. 어떤 일정한 지점에 포병을 집중하는 것, 거기에 승리의 요결이 있었다. 그는 적장의 전략을 하나의 요새처럼 취급하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포격을 가했다. 그는 산탄으로서 적의 약점을 압도하고 대포로서 전국을 좌우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포격이었다. 방진을 돌파하고 연대를 분쇄하고 전선을 무너뜨리고 집단을 깨뜨리고 분산시키는 것. 그에게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줄고 치고 또 치는 것이었는데 그는 이러한 일을 포탄에 맡겼다. 이것은 무서운 방법으로서 이것이 천재성과 합쳐져서 15년 동안 이 엄청난 전쟁의 권투선수를 무찌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다. 1815년 6월 18일 그는 수적으로 우세했으니만큼 더욱더 포병에 대한 기대가 컸다. 웰링턴은 159문의 대포밖에 없었던 데 비해 나폴레옹은 240문을 가지고 있었다. 가령 땅이 말랐다고 치자. 그러면 대포는 굴러갈 수 있었고 전투는 아침 6시에 시작되었으리라. 전투는 오후 2시에 즉 프로시엔군에 의해서 전세가 급전되기 3시간 전에 그의 승리로 돌아가고 끝났으리라. 이 패전에서 나폴레옹 측에는 얼마만큼의 실수가 있었는가? 파선을 뱃사공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나폴레옹의 육체적 쇠퇴는 분명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정신력도 어느 정도 감퇴했던가? 20년의 전쟁은 칼집과 함께 칼날을, 육체와 함께 정신을 소모시켰던가? 이 장수에게서 섭섭하게도 노장의 냄새가 풍겼던가? 한마디로 말하여 여러 저명한 역사가들이 믿는 바와 같이 이 천재도 이지러져 가고 있었던가? 자기의 쇠약을 자신에게 감추기 위해 광란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가? 모험의 충동으로 정신이 어지러워 비틀거리기 시작했던가? 한 장군에게는 중대한 일인데 그는 위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었던가? 행동의 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육체적 위인들의 부류에는 근시안적 천재가 되는 나이가 있는 것인가? 사상의 천재는 노화도 붙잡을 수 없고 단테나 미켈란젤로 같은 이들에게는 늙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데 한니발이나 보나파르트 같은 이들에게는 그것이 쇠퇴하는 것인가? 나폴레옹은 승리의 직감력을 잃어버렸던가? 그는 이제 암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정을 짐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10년의 낭떠러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는 파국을 눈치챌 능력이 없었던가? 예전에는 승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번갯불 수레 위에서 위험찬 손가락으로 그 길을 가리키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수레를 끌고 가던 그 왁자지껄한 군단을 끔찍하게도 절벽으로 몰아넣을 만큼 그렇게도 당황했던가? 나이 46세 그는 마지막 광증에 사로잡혔던가? 이 운명의 거대한 마부가 이제는 엄청난 저돌적인 인간에 불과했던가?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작전 계획은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걸작이었다. 대번에 동맹군의 중앙을 찌르고 적군 속에 구멍을 내고 그것을 양단하고 한쪽의 영국군을 앞방면으로 물리치고
또 한쪽의 프레이싱군을 동그르 방면으로 물리치고 웰링턴과 벌리허를 두 동강 내고 몽쟁상을 취하고 브리셰를 점령하고 독일군은 라인강에 영국군은 바다에 던져 넣는다는 것. 나폴레옹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 전투에 들어있었다.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으리라.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여기에 워틀루 역사를 쓰려고 하던 것은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사건의 모체가 되는 장면 중 하나가 이 전투와 관련이 있지만 이 역사 자체가 내 주제는 아니다. 더구나 그 역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훌륭하게 나폴레옹에 의해 한쪽의 견제에서 한 무리의 역사가들에 의해 다른 쪽의 견제에서 양쪽 모두 당당하게 만들어져 있다. 나로서는 역사가들의 논쟁에 맡겨두기로 한다. 나는 다만 먼 데서 보는 목격자, 이 벌판의 통행자, 사람들의 살로 반죽된 이 땅 위에 몸을 구부리는 탐구자일 뿐이다. 나는 아마 피상을 사실로 착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환영이 들어있을지도 모를 전체 사실의 학문의 이름으로 반대할 권리가 없다. 나는 하나의 통일적 이론을 내세울 만한 실전 경험도 전술적 능력도 없다. 다만 내가 보는 바로는 우연들의 연결이 워틀루에서 두 장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피고인 운명이 문제일 때에는 나는 저 순진한 판관인 민중처럼 판단한다. 4. A. 워틀루 전투에 대한 명백한 관념을 얻고 싶으면 땅 위에 놓인 대문자 A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 A의 왼쪽 다리는 니벨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 다리는 주나프로 가는 길이며 두 다리를 연결하는 가로줄은 오행에서 브린랄레오에 이르는 움푹 파인 길이다. A의 꼭대기는 몽쟁상으로 거기에 웰링턴이 있고 왼편 아래 지점은 우고몽으로 거기에 제롬 보나파르트와 함께 레유가 있고 오른편 아래 지점이 라엘 앙리앙스로 거기에 나폴레옹이 있다. A의 가로줄이 오른쪽 다리의 마주치는 점의 조금 아래가 라 에생트다. 이 가로줄의 한가운데가 바로 전투의 마지막 말이 교환되었던 지점이다. 사자상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거기로 사자상은 뜻밖에도 황제 근위대의 가장 훌륭한 무용의 상징이 되었다. A의 두 다리와 가로줄로 이어지는 삼각형이 몽생장 고원이다. 이 고원에서의 싸움이 전투의 전부였다. 양군의 양익은 각각 주나프로 가는 도로와 니벨로 가는 도로를 따라 좌우로 펼쳐져 있고 데를롱은 픽튼과 대치하고 레유는 힐과 대치하고 있다. A의 꼭지점 뒤에 즉 몽생장 고원의 배후에 부안유 숲이 있다. 벌판 그 자체에 관해서는 기복이 있는 넓은 지면을 상상하면 된다. 하나의 능선에서 다음 능선이 내려다 보이고 모든 기복은 몽생장 쪽으로 높아져 가서 거기 숲에 이른다. 전장에서 두 척군은 두 실험꾼이다. 전투는 실험이다. 서로 상대방을 미끄러뜨리려고 애쓴다. 그들은 모든 것에 매달린다. 덤불은 거점이다. 벽 모서리는 은폐물이다. 몸을 기댈 초라한 집 하나만 없어도 한 연대가 퇴각한다. 벌판의 오목함, 토지의 기복, 알맞게 난 새길, 숲, 골짜기 이런 것들이 군대라고 부르는 저 거인의 발꿈치를 멈추어 퇴각을 막을 수 있다. 전장에서 나가는 자는 패자다. 그러므로 책임있는 수장은 사소한 나무들의 우거짐도 조사하고 사소한 땅바닥의 고저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장군은 오늘날 워틀루 평원이라고 부르는 그 몽생장의 벌판을 세심히 연구했다. 벌써 그 전에부터 웰링턴은 성견 지명을 가지고 대전의 비상책략으로서 거기를 조사했다. 6월 18일 이 장소에서 그 결전을 위해 웰링턴은 좋은 쪽을 차지했고 나폴레옹은 나쁜 쪽에 위치했다. 영국군은 위에 있었고 프랑스군은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1815년 6월 18일 새벽 로솜 고지에서 망원경을 손에 들고 말에 탄 나폴레옹의 모습을 여기에 그리는 것은 아마 사족이리라. 누가 그것을 보여주기도 전에 누구나 다 그것을 보았다. 브레멘 사관학교의 작은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침착한 옆모습, 그 녹색 군복, 성장을 가리키고 있는 젖혀진 하얀 옷깃, 견장을 가리고 있는 회색 외투, 조끼 아래에서 한 모서리만 보이는 붉은 수장, 가죽 반바지, 구석에 대문자 N과 독수리 무늬가 아로 새겨진 자줏빛 비로도 안장 덮개를 씌운 백마, 명주 양말 위에 신은 승마용 장화, 은빛 박차, 마랭고의 군도 등 마지막 황제의 형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선한데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환호를 받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서는 냉혹한 눈초리를 받는다.
이 모습은 오랫동안 광희 속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영웅들이 빚어내어 언제나 다소 오랫동안 진실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전설적인 어둠에 기인했지만 오늘날은 역사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빛은 역사는 무자비하다. 그것은 어떤 신기하고 신성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오로지 빛이고 바로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보고 있던 곳에 흔히 그림자를 던진다. 그것은 같은 사람을 가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망령을 만들고 하나의 망령은 다른 망령을 공격하고 잘못을 따지며 전제군주의 암흑은 장수의 광채와 다툰다. 이로부터 여러 국민들의 결정적인 평가 속에서 더 진실한 측정이 나온다. 침범된 바빌론은 알렉산드로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속박된 로마는 카이사르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파괴된 예루살렘은 티투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폭군 뒤에는 포악이 따라온다. 자기의 모습을 갖는 암흑을 자기 뒤에 두고 가는 것은 한 인간에게 불행한 일이다. 5. 암담한 전국. 이 전투의 초기 국면에 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지하는 바대로 양군 모두 시작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하고 갈팡질팡하고 불안했지만 프랑스군보다는 영국군이 한층 더 그러했다. 밤새도록 비가 왔다. 땅은 소나기로 파헤쳐졌다. 빗물이 대야의 물처럼 들판의 구덩이 여기저기에 괴어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군수품 수레가 굴 때까지 흙탕에 빠졌다. 말들의 뱃대끈에서는 흙물이 뚝뚝 떨어졌다. 만약에 혼잡하게 이동 중이던 수송대가 떨어뜨린 밀보리가 바퀴 자국을 채워 수레바퀴 밑에 깔려있지 않았다면 일체의 움직임은, 특히 파블로트 쪽 골짜기에서의 움직임은 불가능했으리라. 전투는 늦게야 시작되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나폴레옹은 예하 포병 전체를 권총처럼 수중에 장악하고서 전투 지점 이곳저곳을 겨냥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말이 끄는 포대들이 자유롭게 굴러가고 빨리 달릴 수 있기를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나와서 땅을 말려야만 했다. 그러나 해가 나오지 않았다. 아우스트리츠 회전과는 사정이 달랐다. 최초의 포승이 울렸을 때 영국 장군 콜빌은 시계를 보고 11시 35분임을 확인했다. 작전은 치열하게, 아마도 황제가 원했던 이상으로 치열하게 프랑스군의 좌익으로부터 우고몽을 향해 시작되었다. 동시에 나폴레옹은 라 에생트로 키오의 여단을 투입하여 적의 중심부를 공격했고 내에는 파블로트에 응거하는 영국군의 좌익을 향하여 프랑스군의 우익을 돌진시켰다. 우고몽에 대한 공격은 다소 속임수였다. 거기로 웰링턴을 끌어와 견제하려는 계략이었다. 만약에 영국의 근위대 사계중대와 벨기에의 용감한 페르퐁쉐르 사단의 완강히 진지를 지키지 않았더라면 그 계략은 성공했을 텐데 웰링턴은 거기에 병력을 집중하지 않고 다만 원병으로서 다른 4개 중대의 근위대와 브라운 슈바이크와 1개 대대를 거기에 파견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파블로프에 대한 프랑스군 우익의 공격은 철저했다. 영국군 좌익을 격파하고 브레쉘의 길을 끊고 어쩌면 올지도 모를 프로이센군의 통로를 차단하고 몽생장을 제압하고 웰링턴을 우고몽 쪽으로, 거기서 브레랄레 쪽으로, 거기서 다시 앞쪽으로 격퇴하는 것. 이보다도 더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몇 개의 사고를 제외하고 그 공격은 성공했다. 파블로트는 점령되었고 라 에생트도 탈취되었다. 주목할 만한 일 한 가지. 영국 보병 중에는 특히 캠프트의 여단에는 많은 신병이 있었다. 이 젊은 병사들은 무서운 프랑스 보병 앞에서 용감했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해냈고 특히 탁월한 저격전을 수행했는데 저격병이란 다소 제멋대로 상대하여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지휘관이 된다. 이들 신병은 프랑스군과 비슷한 어떤 독창성과 용맹성을 발휘했다. 이 풋내기 보병들은 혈기가 있었다. 이것을 웰링턴은 좋아하지 않았다. 라에생테스가 점령한 후 전국이 흔들렸다. 이날 정오에서 4시까지의 시간은 애매하다. 이 전투의 중간은 거의 불분명하고 암담한 혼전에 가깝다. 거기에 황혼이 들이온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 속의 광대한 파동, 어지러운 환영, 오늘날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당시의 군수품, 불꽃같이 새빨간 털모자, 혁대에 매달려 찰랑거리는 가방, 열십자로 잡아낸 가죽 멜빵, 유탄을 넣은 탄창, 경기병의 긴 소매 외투, 쭈글쭈글한 붉은 장화, 합사술을 늘어뜨린 군모, 진홍빛 영국 보병들과 뒤섞인 거무튀튀한 브라운 수바이크의 보병들,
견장을 대신해 소매뿌리에 두툼하고 둥근 흰색 천을 맨 영국 병사들, 구리띠와 붉은 갈기를 단 길쭉한 가죽 투구를 쓴 하노버의 경기병들, 무릎을 드러내놓고 바둑판 무늬 망토를 걸친 스코틀랜드의 병사들, 프랑스 척탄병의 커다란 흰 각반 등 전술적인 전선이 아니라 그림 같은 광경으로서 살바토르 로사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살바토르 로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리보발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보발은 프랑스의 포병 장군입니다. 전투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폭풍이 스며든다. 그 어떤 암담한 것, 그 어떤 하늘의 뜻 같은 것이 역사가는 제각기 그러한 혼전 속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윤곽을 그린다. 장군들의 작전 계획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장한 밀집 부대들의 충돌은 헤아릴 수 없는 역류를 일으킨다. 실전에서는 양쪽 지휘관의 두 계획들이 상대방과 서로 교차하고 서로 상대방에 의해 변형된다. 전장의 어떤 지점은 다른 어떤 지점보다도 더 많은 병사를 삼킨다. 마치 다소 흡수성이 있는 땅이 거기에 붙는 물을 다소 빨리 빨아들이듯이 말이다. 거기에는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병사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뜻밖의 소비다. 전선은 실처럼 구불거리며 굽이치고 피는 부조리하게 철철 흐르고 군대의 전선은 물결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연대는 혹은 갑을 혹은 만을 이루고 그 모든 암초들은 서로 앞뒤를 바꾸어 가면서 부단히 이동한다. 보병이 있던 곳에 포병이 도착하고 포병이 있던 곳에 기병이 날아온다. 군대는 연기와 같다.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어 찾으면 사라져버린다. 양지는 옮아가고 음지의 습곡은 일진일퇴한다. 저승의 바람 같은 것이 그 비극적인 군중을 불어내고 밀어넣고 부풀리고 흩날린다. 혼전이란 무엇인가? 진동이다. 부동의 수학적 도면은 오직 일순간만을 설명할 뿐 하루는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의 전투를 그리기 위해서는 붓에 혼돈이 있는 저 힘찬 화가들이 필요하다. 렘브란트는 바한데르 뮬렌을 능가한다. 바한데르 뮬렌은 정오에는 정확하나 세세에는 거짓이다. 기하학은 기만이고 폭풍만이 진실이다. 이런 까닭에 폴라르는 프랑스의 예술가입니다. 폴라르에게 폴리비오스를 반박하는 권리를 준다. 폴리비오스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입니다. 폴리비오스를 반박하는 권리를 준다. 한마디 더 부언하자면 전투에는 언제나 국지전으로 변질하는 어떤 순간이 있다. 그러한 때는 전투가 따로따로 쪼개져 무수한 세부 싸움으로 흩어지는데 그러한 싸움은 나폴레옹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군대의 역사에 속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각 연대의 역사에 속한다. 역사가는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개괄할 확실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싸움의 주요한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아무리 충실한 스술가라 할지라도 전투라고 부르는 그 무시무시한 먹구름의 형태를 절대적으로 고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모두 대규모 접전의 경우 사실인데 특히 워틀루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후에 그 어떤 순간에 전투가 분명해졌다. 오후 4시. 4시경에 영국군은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 오렌지공이 중앙을, 힐이 우익을, 픽턴이 좌익을 각각 지휘하고 있었다. 과감하고 결사적인 오렌지공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부대를 향하여 나소, 브라운, 슈바이커 절대로 후퇴하지 마라 하고 외쳤다. 힐은 약해져서 벌써 웰링턴에게 등을 기댔다. 픽턴은 전사했다. 영국군이 프랑스군 105연대의 군기를 빼앗은 바로 그 순간에 프랑스군이 영국군의 픽턴 장군을 한 발의 총알로 머리에 관통상을 입혀 죽인 것이다. 웰링턴은 우고몽과 라 에생트를 전투의 두 거점으로 삼고 있었는데 우고몽은 아직 버티고 있었지만 불에 타고 있었고 라 에생트는 이미 점령당했다. 거기를 지키던 독일군 대대의 생존자는 불과 42명 뿐이었고 장교는 5명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다. 3,000명의 군사가 그 농가에서 사륙당했다. 영국 제1의 권투선수요 무적이라 이름난 근위대의 한 상사도 거기서 프랑스군의 한 소년 고수에게 찔려 죽었다. 베어링도 격퇴당했고 알텐도 칼을 맞았다. 수많은 군기를 빼앗겼는데 그 중에는 알텐 사단의 군기와 대풍가의 한 대공이 갖고 있던 루네브루크 대대의 군기도 있었다. 회색의 스코틀랜드 부대도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 폰손비의 거대한 용기병들도 괴멸해버렸다. 이 용감한 용기병 부대는 버로의 창기병 부대와
트라벨의 흉갑 기병 부대에 무너졌다. 1200기 중 600기만 남았고 해밀턴은 부상하고 메이트는 전사하여 세 중령 중 둘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폰손비는 7번이나 창에 찔려 말에서 떨어졌다. 고든도 전사했고 마시도 전사했다. 5사단 및 6사단, 2개 사단이 분쇄되었다. 오고몽은 위험했고 라 에생턴은 점령당했고 이제 남은 것은 중앙 한마디뿐이었다. 이 한마디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웰링턴은 거기를 강화했다. 그는 거기로 메르버브렌에 있던 힐과 브렌랄레에 있던 샤셰를 불러들였다. 영국군의 중앙은 조금 오목한 진형으로 빽빽하게 밀집하고 집결하여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 군대가 몽생장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뒤로는 마을이 있었고 앞으로는 당시에는 꽤 가팔랐던 비탈이 있었다. 군대는 견고한 석조 건물을 등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은 당시 니벨의 국유재산으로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16세기에 지어진 이 건축물은 포탄도 들이박히지 못하고 튕겨나갈 만큼 견고했다. 고지의 주변 일대의 영국군은 여기저기 울타리를 베어내어 아가위 나무 사이에 포안을 만들고 나뭇가지 사이에 포문을 설치하고 덤불 속에 총안을 뚫어놓고 있었다. 그들의 포병은 가시덤불 아래에 매복하고 있었다. 이 강교한 공작은 함정을 용납하는 전쟁에서는 확실히 허용되거니와 하도 교묘하게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적의 포대를 정찰하기 위해 아침 9시에 황제가 파견했던 악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서 황제에게 고하기를 니벨과 준 앞으로 향하는 두 길을 차단하고 있던 옥체 외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고 했다. 마침 곡물이 높이 자라있는 때여서 고지 언저리에는 캠프트의 95 여단 소속 1개 대대가 기병총을 들고 밀과 호밀 속에 잠복하고 있었다. 이렇게 안전하고 의무되어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부대의 중앙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이 진지의 위험은 수완유 숲이었는데 이 숲은 당시 전장에 잇따라 있었고 그레넨델과 부아포로의 연못들로 뒤가 끊겨 있었다. 군대는 무너지지 않고서는 거기로 후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연대에선 거기선 즉시 풍비박산해 버렸을 것이다. 포병은 늪속에 빠져버렸을 것이다. 사실 이 일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은 거기서는 퇴각한다면 폐주로 이어지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웰링턴은 샤스의 1개 여단을 우익으로 빼내고 윙케의 1개 여단을 좌익으로 빼내어 중앙을 보강하고 거기다 클린턴의 4단까지 추가했다. 그는 자기의 영국군, 할케트의 연대들, 미첼의 여단, 메이틀린드의 근위대를 지원할 부대로서 브라운 슈바이크의 보병들, 나소의 징집병들, 키엘만 세계의 하노브 병사들, 움트네다의 독일 병사를 보충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26개 대대를 손안에 넣었다. 샤라스의 말 맞다나 우익은 중앙의 배후로 쳐졌다. 거대한 포대 하나가 오늘날 워틀루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곳에 흙주머니들로 가려 있었다. 그 외에도 웰링턴은 서머시스의 근위 용기병 1400기를 습곡에 갖고 있었다. 그것은 그 유명한 영국 기병의 또 다른 절반이었다. 폰손비는 괴멸했지만 스미시스는 남아있었다. 완성되었다만 거의 하나의 강면보가 되었을 포대는 지대가 매우 낮은 그래서 급하게 모래주머니를 쌓고 흙으로 널따란 둔덕을 만들어 토대를 높인 정운의 담 뒤에 배치되었다. 이 공사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울타리를 둘러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웰링턴은 불안해서나 태연히 말에 올라앉아 몽생장의 오래된 방앗간 조금 앞에 있는 너름나무 아래에서 하루 종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방앗간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으나 너름나무는 열광적인 문화재 파괴자인 한 영국인이 그 후 200프랑에 사서 베어가 버렸다. 웰링턴은 거기에서 침착하고 용맹했다. 포탄이 비오듯 떨어졌다. 부관 고든이 그 옆에서 조금 전 쓰러졌다. 힐경이 폭발하는 유탄을 가리키며 말했다. 각하, 만약 각하가 전사하신다면 무슨 교시를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명령을 남기시겠습니까? 나처럼 하라. 웰링턴은 대답했다. 그는 또 클린턴에게 간단히 말했다. 여기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버텨라. 전세는 분명히 불리해져 가고 있었다. 웰링턴은 탈라베라와 비토리아와 살라망카의 옛 동료들에게 외쳤다. 제군들, 퇴각을 생각할 수 있는가? 옛 영국을 생각하라. 내시경, 영국군의 전선이 뒤로 움직였다. 갑자기 고원의 꼭대기에서 포병과 저격봉밖에 보이지 않고 그 밖의 것은 사라졌다. 연대들이 프랑스군의 유탄과 포탄에 쫓겨 안쪽으로 퇴각했는데
거기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몽생장 농원의 작은 길이 가로질러 있었다. 후퇴 움직임이 일어나며 영국군의 전선이 무너졌고 웰링턴은 후퇴했다. 퇴각하기 시작했다. 나폴레옹이 외쳤다. 7. 기분 좋은 나폴레옹. 황제는 몸이 편찮았고 말을 타면 국보의 고통으로 거북했으나 이날처럼 기분 좋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조금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얼굴이 아침부터 미소를 짓고 있었다. 1815년 6월 18일 대리석 탈을 선이 웅숭 깊은 사람은 마구 빛나고 있었다. 아우스트리츠에서는 침울했던 이 사람이 워틀루에서는 쾌활했다. 운명이 예정된 위인들은 그러한 모순을 갖는다. 우리의 기쁨은 그림자다. 최후의 미소는 하나님의 것이다. 카이사르는 웃고 폼페이우스는 운다 라고 풀미나타의 군단의 병사들은 말했다. 폼페이우스는 이번에는 울지 않아도 되었지만 카이사르가 웃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밤 1시에 베르트랑과 함께 뇌우를 무릅쓰고 로솜 근방 언덕을 말을 타고 탐색하면서 브리슈몽에서 브렌랄레에 이르는 지평선 일대를 비추는 영국군의 모닥불이 기다랗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만족스럽게 여긴 그에게는 워털루의 이 평원에 자기가 나를 받아 정해놓은 운명이 어김없는 것 같았다. 그는 말을 세우고 잠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번갯불을 보고 천둥 소리를 들었는데 이 숙명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은 신비로운 말을 어둠 속에 던졌다. 우리들의 뜻은 일치한다. 나폴레옹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의 뜻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았다. 그는 한숨도 자지 않았는데 이날 밤은 그에게 순간순간이 환희의 연속이었다. 그는 늘어선 전초부대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걸음을 멈추고 초병들에게 말을 건네곤 했다. 2시 30분에 우고몽의 숲 근처에서 그는 한 종대가 행진하는 발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그것을 한순간 웰링턴의 퇴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베르트랑에게 말했다. 적은 철퇴하는 영국군의 후위대다. 오스텐드에 도착한 6,000명의 영국군을 포로로 만들어 버릴 테다. 그는 본심을 토로했다. 3월 1일 상륙했을 때 이 말은 엘바섬에서 탈출하여 프랑스에 상륙한 일을 말합니다. 즉 그가 쥐양만의 열광적인 농부를 원수에게 가리키며 이봐 베르트랑 저기에 벌써 원병이 있다 하고 외치던 때의 활기를 그는 다시 보이고 있었다. 6월 17일과 18일 사이의 밤에 그는 웰링턴을 조롱했다. 이 건방진 영국놈에게 버릇을 가르쳐 줘야지 하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비는 더욱 심해졌고 황제가 말하는 동안 천둥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다. 새벽 3시 30분에 그는 하나의 환상을 잃어버렸다. 정찰하고 돌아온 장교들은 적군에게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야영지의 모닥불 하나 꺼지지 않았다. 영국군은 자고 있었다. 지상은 쥐죽은도 고요했고 하늘에서 밖에 소리가 없었다. 4시에 기마 척후병들이 농부 하나를 그에게 끌어왔는데 이 농부는 어느 영국군 기병 여단이 괄호 속에 10중 8구 비비언의 여단이었으리라 이렇게 나오네요. 기병 여단이 좌익 맨 끝의 오행마을에 진을 치러 가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했다. 5시에는 2명의 벨기에군 탈주병이 와서 그에게 고하기를 자기들은 방금 연대에서 빠져나왔는데 영국군은 전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잘됐다. 나폴레옹은 외쳤다. 나는 놈들을 퇴각시키는 것보다 격파하는 걸 더 좋아한다. 아침에 그는 플랑스 노아로 가는 길 모퉁이에 있는 두기의 진흙탕에서 말에서 내려 로솜의 농가에서 부엌의 식탁과 농부의 의자를 가져오게 한 뒤 융단 대신 한 다발에 짚을 깔고 앉아서 식탁 위에 전장의 지도를 펼치고 술태에게 말했다. 훌륭한 장기판이군. 밤에 내린 비 때문에 군량 수송대는 곤죽 같은 길에서 성강의를 하느라고 아침에 도착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잠도 못 자고 비에 젖은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즐거운 양내에게 외쳤다. 10중 8구 우리의 승리다. 8시에 황제의 아침 식사가 들어왔다. 그 자리에 그는 여러 장군들을 불렀다. 식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전전날 웰링턴이 브뤼셀에서 리치몬드 공작 부인덱의 무도회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대주교 같은 얼굴을 한 무사인 술트는 이렇게 말했다. 무도회는 오늘이다. 황제는 웰링턴도 폐하를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바보는 아닐 겁니다. 라고 말하는 내를 놀렸다. 이러한 조롱은 그의 버릇이었다. 그는 곧잘 익사를 부렸다.
플레레 드 샤블롱은 말했다. 그의 본성은 쾌활한 기질이었다. 구르고는 말했다. 그는 재치가 있다기보다는 괴상한 농담을 잘했다. 벤자민 콩스탕은 말했다. 이러한 그인의 쾌활함은 강조해 둘 만한 가치가 있다. 자기의 근위병을 근황병이라고 부른 것도 그였다. 그는 그들의 귀를 꼬집고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황제는 우리를 놀리기만 하셨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엘바 섬에서 프랑스로 건너오던 비밀 항해 중 2월 27일 바다 한가운데에서 프랑스의 군함 제피르가 나폴레옹이 숨어있던 범선 앵콩스탕을 만나 나폴레옹의 소식을 묻자 엘바 섬에서 자기가 택하여 사용한 흰색과 맨드라미색의 꿀벌 무늬 모표를 그때까지도 모자에 달고 있던 황제는 웃으면서 확성기를 들고서 황제는 안녕하시다 하고 직접 대답했다. 그렇게 농담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에도 예사롭게 대처한다. 나폴레옹은 워틀루에서의 아침 식사 중 여러 번 그런 농담을 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15분간 명상에 잠겼고 그런 뒤 두 장군이 집다발에 앉아서 손에 펜을 들고 무릎에 종이를 펼쳐놓자 황제는 그들에게 전투 명령을 받아 쓰게 했다. 9시에 사다리꼴로 배치되어 5열 종대로 움직이던 프랑스군이 전개하여 사단들이 2열 횡대가 되고 포병들이 여단 사이에 자리를 잡고 군악대가 선두에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행진곡을 연주하고 씩씩하고 우람스럽고 환희에 넘친 모습으로 벌판 일대에 투구와 군도와 총검의 바다가 펼쳐지자 황제는 감격하여 두 번 되풀이하여 외쳤다. 훌륭하다, 훌륭하다. 9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프랑스군 전체가 전선에 자리 잡고 육렬로 늘어서서 황제의 표현을 되풀이하자면 6개의 V자 형태를 형성했다. 전선을 형성한 후 조금 있다가 접전에 앞서 폭풍전야의 그 깊은 고요 속에서 그의 명령에 의해 에를론과 레유와 로보의 세 군단에서 차출되어 니벨로 가는 길과 주나프로 가는 길의 교차점에 위치한 몽생장을 포격함으로써 전투를 개시할 사명을 띠고 있는 세계 포병대가 진군하는 것을 보고 황제는 악소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저기 24명의 예쁜 처녀들이 있군 장군. 전쟁의 결과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몽생장을 취하면 즉시 그 마을에 바리케드를 치도록 그의 명을 받은 1군단의 공병 중대가 앞을 지나가자 미소를 지어 그들을 격려했다. 그의 그러한 밝은 얼굴빛은 딱 한 번 그만한 연민의 말 한마디로 흐려졌을 뿐이었다. 그의 왼편에 오늘날 커다란 무덤 하나가 있는 곳에 그 훌륭한 회색 옷의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그들의 매우 아름다운 말들을 타고 밀집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말했다. 참 아깝구나. 그런 뒤 그는 말을 타고 로솜 전방으로 가서 주나프로 브레셰를 통하는 길의 오른편에 있는 좁다란 잔디밭 언덕을 관전소로 정했다. 그것이 전투 중 그의 두 번째 관전소였다. 세 번째 관전소, 저녁 7시의 관전소는 라 벨랄리앙스와 라 에생트의 중간 지점인데 그곳은 무시무시한 곳이다. 그곳은 아직도 존재하는 꽤 높은 언덕인데 그 후면의 들판 비탈에는 근위병들이 집결해 있었다. 언덕 주위에서는 포탄이 포장도로의 포석기 위에서 튀어 나폴레옹에게까지 갔다. 브리엔네스와 같이 그의 머리 위에서 다낭과 비스카행 총알이 윙윙거렸다. 그가 타고 있던 말의 발 아래 근처에서 훗날 사람들은 부식한 포탄, 낡은 군도의 칼날, 녹이스로 변형된 총알을 주었다. 거칠거칠한 녹이로다. 몇 년 전에 거기서 아직도 화약이 들어있는 60mm 포탄 하나를 파낸 일이 있었는데 그 신관은 포탄 표면에서 부서져 있었다. 이 마지막 관전소에서 한 경기병의 안장에 잡아매인 채 포탄이 터질 때마다 돌아오며 그의 뒤로 숨으려고 발광하는 겁을 먹고 저기를 품고 있는 그의 안내자인 라코스트라는 농부에게 황제는 말했다. 이 바보 새끼야, 수치스럽지도 않느냐? 등 뒤에서 죽음을 당하려고 하다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자 자신도 이 언덕의 푸석푸석한 비탈에서 모래를 파고 46년간의 산화로 말미암아 너들너들해진 포탄 목 부분의 잔해와 딱총나무 막대기처럼 손가락 사이로 부스러져 떨어지는 낡은 쇠 조각들을 발견했다. 나폴레옹과 웰링턴의 회전이 있었던 다양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벌판의 기복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이제는
1815년 6월 18일의 그것이 아니다. 이 처참한 불판에서 사람들이 기념될 만한 것을 모두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고전은 없어져 버렸고 역사도 당황하여 거기에는 이제는 자기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 싸움들을 기리기 위해 사람들은 그것을 변모시켜 버렸다. 웰링턴은 2년 후에 워털루를 다시 보고 이렇게 외쳤다. 내 전장은 변해버렸다. 오늘날 거대한 피라미드 모양으로 흙을 쌓아 올려 사자상을 세워놓은 곳은 당시 봉우리를 이루고 있었는데 니벨의 길 쪽은 오르내릴 수 있을 만한 경사로 기울어져 있었으나 준 앞의 도로 쪽은 거의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었다. 이 낭떠러지 높이는 준 앞에서 브리셀로 통하는 도로를 사이에 끼고 두 개의 언덕을 이루고 있는 양쪽의 커다란 묘지의 높이로 오늘날에도 아직 측정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영국군 묘지로서 왼편에 있고 또 하나는 독일군 묘지로서 오른편에 있다. 프랑스군의 무덤은 전혀 없다. 프랑스군에게는 그 벌판 전체가 묘지다. 높이 150피트에 둘레 500피트의 언덕을 쌓아 올리느라 사용된 수만 수레의 흙 덕분에 오늘날 몽생장 고지는 완만한 비탈로 올라갈 수 있으나 전투 당시는 특히 라생트 쪽으로는 가팔라서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 경사가 거기서는 하도 급해서 영국 포병대에게는 그들 아래쪽으로 전투 중심지였던 골짜기 안쪽의 농가가 보이지 않았다. 1815년 6월 18일 비에 땅이 패 그 경사가 더욱 험해졌고 진창 때문에 올라가기가 더욱 어려웠다. 병사들은 단지 기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창에 빠지곤 했다. 고원의 봉우리를 따라 일종의 구렁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관찰하는 사람은 그것을 간파할 수 없었다. 이 구렁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브렐랄레는 벨기에의 마을이고 오엥 역시 그렇다. 이 마을들은 둘 다 지면의 기복 속에 가려 있고 15리쯤 되는 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길은 들쑥날쑥한 불판을 횡단하여 흔히 박고랑처럼 언덕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므로 군데군데에서 이 도로는 협곡을 이루고 있다. 1815년에도 오늘날처럼 이 도로는 주납으로 가는 도로와 니벨로 가는 도로 사이에서 몽생장 고원의 봉우리를 가르고 있었는데 다만 오늘날에는 불판과 같은 높이로 되어 있으나 당시에는 움푹 팬 길이었다. 기념 언덕을 쌓기 위해 이 도로의 양쪽 둔덕을 파버렸다. 이 도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부분이 긴 구덩이였다. 이 구덩이는 어떤 곳은 깊이가 12피트나 되었으며 그 너무나도 가파른 둔덕은 소나기가 오면 여기저기서 무너져 내렸고 특히 겨울에는 심했다. 여러 가지 사고도 발생했다. 브렐랄레 어귀에서는 도로가 하도 좁아서 행인 하나가 달구지에 치여 죽기까지 했다. 그것은 무덤 옆에 서 있는 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브레쉘의 상인 베르나르 드브리라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1637년 2월이라는 사고 날짜가 새겨져 있다. 이 도로는 몽생장 고원에서는 하도 깊어서 마티웨 니케즈라는 한 농부가 1783년에 둔덕이 무너지는 바람에 압사했다. 그 내용이 또 다른 돌 십자가에 적혀 있는데 그 꼭대기는 그곳이 개척될 때 없어져 버리고 기단만이 아직 오늘날에도 라에생트와 몽생장의 농가 사이 도로 왼편의 잔디밭 비탈 위에 엎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투가 벌어진 어느 날 몽생장 봉우리를 빙 두르고 있는 아무런 경고 표시도 없는 이 움푹 팬 길은 땅속에 감추어진 수레 바퀴 자국 같은 절벽 꼭대기의 구름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무서운 곳이었다. 8. 황제가 안내자 라코스테에게 질문하다. 그런데 워틀로의 아침에 나폴레옹은 만족하고 있었다. 그는 옳았다. 그가 구상한 전투 계획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자 매우 다양한 돌발 사건이 일어났다. 우고몽의 저항, 라에생트의 완강함, 보디엥의 전사, 전투력을 상실한 푸아, 수와의 여단이 괴멸해버린 뜻밖의 성벽, 폭발물도 화약 자루도 준비하지 않은 기유미노의 치명적인 경솔함, 진창에 빠져버린 포대들, 호의도 없이 움푹 팬 길에서 억스브르지에게 전복당한 15문의 포, 영국군 전선에 떨어졌으나 비에 젖은 땅에 박혀 진창을 폭발시켜 진흙만을 튀길 뿐 별로 효과를 내지 못한 포탄, 무효로 돌아가버린 브렐랄레 방면에서의 피레의 양동작전,
거의 전부 섬멸당해버린 15개 중대의 그 모든 기병들, 별로 동료가 없는 영국군 우익, 역시 그다지 타격이 없는 좌익, 1군단의 4개 사단을 사다리꼴로 배치하지 않고 밀집시킨 데의 이상한 착각, 그 결과 27열의 밀집부대와 산탄 세례를 받은 양열의 200명의 병사들, 그 밀집부대 속에 포탄이 뚫어놓은 무시무시한 구멍, 대오가 무너져버린 공격부대, 그 측면에 느닷없이 나타난 사사포대, 위태로워진 부르조아와 덩줄로와 레티드, 격퇴당한 키오, 라 에생트의 성문을 도끼로 쳐부수다가 주나프에서 브레셀로 통하는 길의 모퉁이를 차단하고 있는 영국군 바리케이트에서 아래쪽으로 퍼붓던 총격에 부상당한 저 파리 이공과 대학 출신의 역사 비외 중이 보병과 기병에게 협공당하고 밀밭에서 베스트와 팩에게 근접 사격을 당하고 폰손비에게 무찔린 마르코네의 사단, 쥔테유국에 빠진 7문의 포대, 에르롱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프리시몬과 스모행을 굳건하게 방위하는 작센 바이마르공, 빼앗긴 105연대의 군기와 45연대의 군기, 와브로 플랑스누아 사이를 정찰하는 300명의 경기병 척후대에 잡힌 검은 군복의 프로이센 경기병, 이 포로가 말한 불안스러운 일들, 그루시의 합류 지연, 1시간도 못 되는 시간 동안 우고몽의 과수원에서 전사한 1,500명의 군사, 그보다도 더 단시간에 라 에생트 부근에서 쓰러진 1,800명의 군사, 이 모든 폭풍 같은 사건들은 전운처럼 나폴레옹의 눈앞을 지나갔으나 그의 눈을 거의 흐리게 하지도 않았고 그 자신만만한 황제의 얼굴을 전혀 흐리게 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응시하는 것에 익숙했으므로 결코 이 숫자 저 숫자의 세목을 가슴 아프게 계산하지 않았다. 숫자들은 그 총계인 승리를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시작이 갈팡질팡하더라도 그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종국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의 것이라는 것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사에 초연한 그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천운을 자기와 대등하게 취급했다. 그는 운명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는 감히 너의 멋대로 못할 것이다. 반은 빛이요 반은 그림자인 나폴레옹은 자기가 선 속에서 보호되고 있고 악 속에서 묵인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고대의 불사신과 대등하게 사건들에 대한 묵인을 더 나아가 공모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을 부여받았다. 또는 그렇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과거에 베레지나가 있었고 이 베레지나는 러시아의 강, 1812년 11월 나폴레옹의 비극적 패주로 유명한 강이라고 하네요. 과거에 베레지나가 있었고 라이프치히가 있었고 라이프치히는 독일의 도시인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패한 곳이랍니다. 퐁텐블로가 있었을 때 여기도 나폴레옹이 이 황제 양위에 서명한 치욕적인 장소라고 하네요. 있었으니 워틀루인들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양메간을 찌푸린 신비로운 모습이 푸른 하늘 아래 보였다. 웰링턴이 후퇴한 순간 나폴레옹은 마음이 설렜다. 그는 벼랑간 몽생장 고원에서 사람들이 물러나고 영국군 전선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보았다. 적군이 집결했으나 흔적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황제는 등자를 딛고 반쯤 몸을 일으켰다. 성리의 번개불이 그의 눈을 스쳐갔다. 수완유 숲에 몰려 괴멸되는 웰링턴, 그것은 프랑스에 의한 영국의 결정적인 타도였다. 이것은 크레시와 푸아티에와 말플르케와 마블리에서의 패전에 대한 복수였다. 마렌고의 사나이가 아젠쿠르의 수치를 씻는 것이었다. 이 마렌코의 사나이라면 나폴레옹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마렌고는 이탈리아의 마을, 나폴레옹은 여기서 오스트리아 군을 물리쳤다고 하네요. 아젠크로의 수치라고는, 아젠크로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데 여기서 영국의 헨리 5세가 프랑스군을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마렌고의 사나이가 아젠크로의 수치를 씻는 것이었다. 황제는 그때 그 엄청난 돌발 사건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망원경으로 전장의 모든 지점을 둘러보았다. 그의 뒤에서는 근위대가 총을 바닥에 세우고 경건한 눈으로 아래쪽에서 그를 우르르 보고 있었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경사지를 살피고 비탈에 주의하고 작은 숲, 호밀밭, 오솔길을 세밀히 조사하고 덤불을 일일이 세는 것 같았다. 그는 두 도로에 설치된 영국군의 커다란 나무 바리케이트를 잠시 응시했는데 하나는 라 에생트 위쪽
준 앞으로 가는 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로 영국군의 전 포병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서 전장의 안쪽을 지키고 있는 두 문의 대포가 장비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니벨로 가는 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로 샤시의 여단 소속 네덜란드 병사의 총금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이 바리케이트 옆 브란웰레 쪽으로 가는 지름길 모퉁이에 있는 하얗게 칠한 오래된 성 니콜라 예배당을 보았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안내자 라코스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내자는 아니라고 머리를 가로 흔들었는데 아마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으리라. 황제는 다시 몸을 일으키고 생각에 잠겼다. 웰링턴은 후퇴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후퇴를 괴멸로 마무리하는 것일 뿐이었다. 나폴레옹은 느닷없이 획 돌아서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전령 하나를 전 속력으로 파리에 파견했다. 나폴레옹은 천둥을 치는 그런 천재 중 하나였다. 그는 방금 그의 낙뢰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몽생장 고원을 점령하라고 밀로 흉갑 기병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9. 뜻밖의 일. 그들의 수는 3,500명이었다. 그들은 1km의 전선을 이루고 있었다. 그건 거대한 말을 타고 있는 거인들이었다. 그들은 26개 중대였고 그 후방에는 의무부대로서 르페브 르테누에트의 사단과 정예 헌병 106명, 근위 경비경 1197명, 근위 창기병 880명이 있었다. 그들은 말총 장식 없는 투구를 쓰고 단철 갑옷을 입고 안장 가죽 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장검을 차고 있었다. 아침 9시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모든 군악대가 지키리라 제국의 안녕을 취주하는 동안 그들이 포대 하나를 측면에 또 하나를 중앙에 거느린 밀집 종대를 이루고 와서 준 앞의 도로와 프리슈몽 사이에서 이열로 전개하여 그 강력한 제2선에서 그들의 전투 위치를 잡았을 때 프랑스군 전체는 그들을 감탄하여 바라보았다. 이 제2선은 나폴레옹이 지극히 교묘하게 구성한 것으로서 왼쪽 끝에는 켈레르만의 흉갑 기병이 위치하고 오른쪽 끝에는 밀로의 흉갑 기병이 위치하여 말하자면 철의 양날개를 가진 셈이었다. 부관 베르나르는 그들에게 황제의 명령을 전달했다. 내가 칼을 빼고 선두에 섰다. 우람한 기병대가 출동했다. 그때 무시무시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 모든 기병대가 군도를 높이 빼들고 깃발을 바람에 날리며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사단별로 종대를 이루어 한 몸 한 덩어리처럼 똑같이 움직여 성벽을 뚫는 청동 파성추처럼 정확히 라벨 알리앙스르의 언덕을 내려가 이미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쓰러져 있는 무시무시한 골짜기로 뛰어들어 연기 속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그 어둠에서 나와 골짜기 반대쪽에서 나타나 여전히 촘촘히 밀집한 채로 머리 위에서 파열하는 산탄의 구름을 뚫고 몽생장 고원의 무시무시한 진흙 비탈을 비호같이 올라갔다. 그들은 늠름하고 위풍당당하고 태연자약하게 올라갔는데 화승총 사격과 대포 소리 사이에 굉장한 발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이게 사단이기 때문에 이열 종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바티의 사단이 오른편, 르로르의 사단이 왼편이었다. 먼 데서 보면 흡사 거대한 강철 구렁이 두 마리가 고원의 보은의 쪽으로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하나의 기적처럼 전투를 관통했다. 이 같은 것은 중기병 부대가 모스크바의 거대한 각연보를 점령한 이후 전혀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미라는 여기에 없었으나 내가 여기에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이 무리는 하나의 괴물이 되어 하나의 능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각 중대는 강장동물의 촉수처럼 물결치기도 하고 부풀기도 했다. 여기저기 찢긴 연기 틈새로 그들이 보였다. 투구와 함성과 군도의 뒤범벅, 포승과 나팔 소리를 뚫고 맹렬히 뛰어오르는 말들의 궁둥이, 제어된 무시무시한 소란, 그리고 히드라의 비늘 같은 갑옷들. 이러한 이야기는 마치 딴 시대의 이야기 같다. 이와 비슷한 광경이 옛날 오르페우스의 스사시에 나오는데 이 스사시에는 반인 반마의 괴물들이 고대의 아팡트로프는 일종의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고대의 이팡트로프들이 한 번의 다름질로 올림퍼스 산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불사시는 희한한 사람 얼굴에 말의 가슴팍을 낳은 저 티탄족이, 즉 신이면서도 짐승인 괴물들이 등장한다. 이상한 숫자의 일치였으나 26개 대대의 영국군이 이 26개 기병 중대를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고원의 꼭대기 뒤에서 은폐된 포대의 보호 아래 영국군 보병은
2개 대대씩 13개의 방진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1선은 7개의 방진으로 제2선은 6개의 방진으로 구성돼 두 줄로 진을 치고서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바야흐로 쳐들어 오르는 적을 저격하려고 조용히 소리 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보병들은 흉갑 기병들이 보이지 않았고 흉갑 기병들은 보병들이 보이지 않았다. 보병들은 흉갑 기병들의 밀물이 올라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차츰 커져가는 군마 3,000필의 소리, 비호같이 질주해 오면서 번갈아 규칙적으로 땅을 치는 말굽 소리, 갑옷이 철렁거리는 소리, 군도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나운 큰 숨결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무서운 정적이 흘렀고 이어 벼랑강 군도를 더 높이 휘두르는 팔들의 기다란 줄이 고원 꼭대기 위에 나타나더니 투구들이, 나팔들이, 깃발들이, 그리고 희끗무례한 콧수염을 기른 3,000개의 머리들이 나타나 황제폐하 만세를 외치며 그 기병대 전체가 고원 위로 나왔는데 그것은 마치 지진이 닥쳐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비참한 일이 일어났으니 영국군의 왼편, 프랑스군의 오른편에서 홍갑 기병 종대의 선두가 무시무시하게 아우성치며 방학공이가 서듯 앞발을 들며 섰다. 적의 방진과 대포를 선멸하려고 질풍 같은 기세로 고원 꼭대기에 도달한 흉갑 기병들이 자기들과 영국군 사이에 있는 하나의 구덩이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오행의 움푹 팬 길이었다. 무시무시한 순간이었다. 뜻밖에도 협곡이 거기에 있었다. 말 발굽 아래에서 절벽을 이루고 양편 낭떠러지 사이에 두 길이나 되는 길이 입을 벌리고 그 속으로 둘째 줄은 첫째 줄을 밀어뜨리고 셋째 줄은 둘째 줄을 떨어뜨렸다. 말들은 몸을 일으키고 껑충 물러서다 나둥그러지며 허공에 네 발을 허우적거리며 떨어져 기병들을 깔아누르고 엎어뜨렸다. 퇴각할 길은 전혀 없었고 종대 전체는 이제 쏘아버린 총알에 불과했다. 영국군을 분시하기 위해 끌어낸 힘은 도리어 프랑스군을 분시했다. 무자비한 협곡을 가득 채우기 전에는 지칠 줄 몰랐다. 말과 사람은 그 구렁텅이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뒤범벅이 되어 서로 이기며 하나의 살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 구덩이가 살아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갔고 다른 것들도 지나갔다. 디부와 여단의 3분의 1이 그 10년 속에 무너졌다. 이것이 패전의 시작이었다. 이 고장의 전설에 의하면 분명히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2,000필의 군마와 1,500명의 군사가 오행의 이 움푹 팬 길에 파묻혔다고 한다. 이 숫자에는 아마 전투 다음 날 이 협곡 속에 던져진 다른 모든 송장들까지 포함된 것 같다. 마리나스님 난 말이지만 1시간 전에 단독으로 공격하여 르네부르크 대대의 군기를 빼앗았던 건 바로 이러한 참변을 당한 뒤부와 여단이었다. 나폴레옹은 밀로의 흉갑 기병대에 돌격명령을 내리기 전에 지형을 세밀히 조사했으나 고원 표면에 한 줄기의 주름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이 움푹한 길을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니벨로가는 도로와의 갈림길을 표시하는 하얀 작은 예배당을 보고 그는 경계심을 일으켜 장애물이 있는지 안내자 라코스트에게 질문을 했다. 안내자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일개 농부의 그 고갯짓에서 나폴레옹의 파멸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다른 숙명적인 일들 또한 생겨났다. 나폴레옹이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가능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왜? 웰링턴 때문에? 불리어 때문에? 아니다. 천운 때문이다. 보나파르트가 워틀로의 승리자가 되는 것, 그것은 더 이상 19세기의 법칙에는 없었다. 다른 일련의 사실들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나폴레옹의 자리가 없었다. 여러 사건들이 오래전부터 그에게 악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거대한 인간도 실각할 때가 온 것이다. 인류의 운명에서 이 한 사람의 과도한 무게는 평형을 깨뜨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혼자 몸으로 전 인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의 머릿속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인류의 모든 탄력, 한 인간의 두뇌에 떠오르는 세계, 만약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문명의 파멸을 초래하리라. 부패하지 않는 최고의 공정성을 위해 제고할 때가 와 있었다. 정신계에도 물질계와 같이 일정한 중력 관계가 있는데 그 기초가 되는 원리와 요소가 아마 불만을 표했으리라. 연기를 뿜는 피, 넘쳐나는 묘지들,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웅변으로 옹호한다. 대지가 너무 무거운 짐으로 시달릴 때에는 어둠의 신비로운 신음소리가 있어서 그것이 10년에서도 들린다. 나폴레옹은 무한 속에서 고발되어 있었고 그의 추락은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하늘의 뜻을 거스리고 있었다. 워털루는 결코 하나의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다.